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간지러워 미치겠네 정말. 우리나라 음식이랑 병원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 거야? 너 그러지 말고 한번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오랜 시간 온몸이 두드러기로 뒤덮인 체코 여학생이 한국을 다녀와서 건강을 되찾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에 무슨 특별한 치료약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나 여학생은 말합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해결책은 단순한 치료약 하나가 아니에요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여성 베리입니다. 체코의 아늑한 작은 아파트에서 제 여행이 시작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회색 하늘과 이슬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이 도시는 언제나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색다르고 활기찬 무언가 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체코에서의 제 일상은 평범했어요. 저는 먼 곳과 모험에 대한 이야기에 둘러싸여 사서로 일했습니다. 서가에 꽂힌 책 하나하나가 다른 세계로 통하는 창이었고 종종 이국적인 땅의 이야기 속에 빠져들곤 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에 몰아보던 한국 드라마나 방안을 활기찬 빛으로 가득 채우던 K-팝 음악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도피처이자 체코에서의 작은 한국이었죠. 하지만 삶이 노래와 드라마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어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빵을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빵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빵을 먹을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고통스러운 두드러기로 뒤덮였습니다. 의사들은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채널을 스크롤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글루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단을 실험해 본 결과 빵을 먹지 않자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인의 강한 공동체 의식, 전통에 대한 존중, 뿌리를 잃지 않고 현대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고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 친구이자 같은 꿈을 꾸는 동료인 레이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 대한 애정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죠. 한국을 방문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 100일몽 같았죠. 하지만 레이니는 진지했습니다. 생각해봐요. 베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모험일 수도 있어. 그 생각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문화 교류 행사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지연도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 고요한 시골의 아름다움, 맛있는 음식 등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대부분 글루텐 프리 음식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점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건강 문제와 문화적 호기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축을 시작했고 한국에 가기 위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지연이는 가볼 만한 곳과 먹어볼 만한 음식을 제안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까지 가르쳐주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권, 항공권, 지연이가 준 작은 한국어, 회화책 등 모든 것을 챙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공항에서 지연이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모험을 찾아 떠나요. 베리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심장을 두근거리며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긴 여정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좌석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며 편안함을 찾으려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서울로 하강하기 시작하자
모든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바닥처럼 반짝이며 저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꿈에 한 발짝 다가선 순간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릴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분주한 공항 중 하나인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표지판, 언어, 소리 등 주변의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압도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꿈만 꾸던 한국에 드디어 도착했으니까요. 지연이의 노트와 약간의 한국어를 익혔지만 공항 속 저는 미로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제가 길을 헤맬 때마다 누군가 친절하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었죠. 그들의 따뜻함은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인의 환대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울은 활기찬 에너지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시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어우러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전통 한옥주택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네온 사인이 등불이 켜진 골목과 함께 깜빡거렸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수다 소리, 근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K-팝, 멜로디 등 도시 생활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체코의 조용한 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 전통 문화로 유명한 인사동의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거리에는 골동품 가게, 미술관, 찻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작은 한옥인 게스트하우스는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아늑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주인인 김 여사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보리차 한 잔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영어를 구사했고 서툰 한국어로 우리는 친근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건축의 놀라운 증거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은 화려한 전통 제복을 입은 수문장들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글루텐 과민증을 앓고 있는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한국 음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쌀과 채소 위주의 요리가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첫 식사는 쌀, 채소, 소고기를 섞어 매콤한 고추장 소스로 맛을 낸 비빔밥이었어요. 맛있었고 무엇보다도 글루텐 프리였어요. 매끼니가 모험이었어요. 고소한 김치전부터 달콤한 팥죽까지 저는 음식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북적이는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떡볶이, 호떡, 오징어, 구이 등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조심스러워했지만 몇 가지 간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맛은 대담하고 이전에 맛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밝은 조명, 활기찬 상인, 밤을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찬 수다 등 시장은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식 목욕탕인 전통 찜질방에도 방문했습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차가운 탕에 뛰어드는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제 주변에서 수다를 떨었고 그들의 대화는 흥겨운 콧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누워있자니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이곳과 문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매 순간 저를 계속 놀라게 했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변화의 경험은 바로 한국 전통의학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서울 여행의 즐거움과 설렘에도 불구하고 글루텐 과민증은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었고 한국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울 거리를 거닐다가 한 한의원을 발견했습니다. 한적한 거리에 자리 잡은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한의원이었어요. 간판에는 한방 힐링이라고 적혀 있었고 무언가가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한의원에는 한약재 향이 가득했고 인테리어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친절한 이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건강 문제를 설명한 후 이 박사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시도해 본 적은 없는 침수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침이 제 피부를 뚫는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가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시술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침이 부드럽게 삽입될 때 통증에 대비해 몸을 지탱했지만 놀랍게도 살짝 찌르는 정도였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치료는 약 30분간 진행되었고 몸의 특정 지점에 바늘을 꽂고 누워 있는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긴장과 걱정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박사는 침술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료 후 저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몸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세션이 끝날 때마다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 몸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고대 수련법이 제 웰빙에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 한방차와 식단 추천 등 한의학의 다른 측면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 몸에 맞는 한약을 처방해 주셨고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치료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었죠. 이 박사가 추천하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그의 식이요법에 맞는 한국 전통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힐링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서울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경험한 변화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술과 한약 치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만 해소해 준 것이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죠. 제 자신을 재발견하고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 저는 다양한 한식의 풍경을 탐험하며 오감 충족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곧 한국이 글루텐 프리 식사의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식 여행은 제 여행에서 가장 즐거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한국 식사의 필수품으로 유명한 발효 양배추인 김치로 시작했어요.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제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다음으로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밥, 채소, 소고기를 섞어 달걀, 프라이와 매콤한 고추장, 소스를 얹은 비빔밥은 입안에서 맛과 식감의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글루텐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면을 야채와 섞어 볶은 잡채는 순식간에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면발이 쫄깃하고 풍미가 좋아 아삭한 야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김밥은 밥과 채소 때로는 고기나 생선을 김에 말아 넣은 한국식 스시롤입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먹기에 완벽한 간식이었어요. 제 미식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한국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광경 소리 냄새가 압도적일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노점에는 신선한 농산물, 해산물,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매콤달콤한 소스에 쫄깃한 떡으로 만든 인기 길거리 간식 떡볶이를 먹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경험은 한국 사찰 음식 쿠킹 클래스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사찰 음식은 불교의 원리에 기반하며 전적으로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준비한 요리는 연근, 버섯, 두부 등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간단하면서도 풍미가 있었습니다. 자연의 풍미와 건강에 중점을 두어 제 식단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 마음 챙김과 음식의 단순함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는 제가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서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는 것은 한국에서의 사교 활동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행이 진행되면서 한국에서 글루텐 프리를 먹는 것이 쉬울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쌀로 만든 요리, 신선한 채소, 육류 및 해산물 옵션이 풍부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맛과 요리의 세계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시도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각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향연이었죠. 한국의 경이로운 요리에 빠져든 후 제 여정은 서울의 풍부한 역사와 현대의 조화를 탐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궁이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이 활기찬 도시는 한국이 과거를 포용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독특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현대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한국 전통 가옥 한옥이 있는 이 매력적인 지역에서는 옛 서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아한 곡선 지붕과 소박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한옥은 서울의 오랜 역사를 상기시켜줍니다. 현재 많은 한옥들이 문화센터, 게스트하우스,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와 같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은 현대 건축의 경이로움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을 때 가장 잘 드러났어요. 유명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지향적인 은빛 건물은 앞서 방문한 유적지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패션 디자인 예술의 허브인 DDP는 서울의 역동적인 발전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울림이 울려 퍼지는 곡선형 홀을 걸으며 한국의 최첨단 디자인 재능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전시와 설치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후 저는 홍대 거리로 향했습니다. 젊음과 거리, 예술, 인디 음악신으로 유명한 홍대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거리에는 카페, 부티크, 클럽이 줄지어 있었고 각기 다른 한국 현대 문화의 풍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공연장과 길거리에서도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장르의 조화를 보여주는 밴드의 라이브 음악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이 풍부한 역사와 현대적 발전을 얼마나 매끄럽게 통합했는지 경이심을 느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지하철 시스템이 그 증거였습니다. 지하철은 유적지와 현대적인 지역을 쉽게 연결해줘서 저 같은 여행자도 쉽게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산 서울타워 꼭대기에 서서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서울의 이분법적인 모습이 온전히 다가왔습니다. 고궁과 한옥마을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 내 온사인 굽이굽이 흐르는 한강 사이에 자리 잡은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역사와 진보,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한국의 시간 여행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때 방치되었던 수로를 활기찬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아름다운 복원 프로젝트의 현장인 청계천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줄기와 산책하는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제 여정을 사색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풍부한 유산과 빠른 기술 발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직접 목격하면서 역사와 현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이 균형은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는 저를 도와준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부터 현지인 및 동료 여행자들과 맺은 우정까지. 이러한 상호작용은 제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혼자 한국에 왔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씁쓸했습니다. 제게 제2의 어머니와도 같았던 게스트하우스 김 여사님과 그동안 사귄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별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체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모험과 힐링, 그리고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과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체코로 돌아온 제 삶은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소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새로운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한국인 이웃과도 연결고리를 공유하게 되면서 새로운 깊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저의 경험과 그의 회상들로 채워졌습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여행은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여행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중심부 깊숙이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우리의 인식에 도전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여행이 바로 그런 여행입니다. 저희 한국 여행은 꿈으로 시작해서 마음이 바뀐 채로 끝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아, 이 생활도 지긋지긋해. 저 사표 낼게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관두면 어떡해? 그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으셨잖아요. 저는 여행하러 떠납니다. 여기 지긋지긋한 회사를 때려치고 여행을 다니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장소로 대한민국의 연평도를 택하는데요. 연평도가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진 것도 잠시. 이 프랑스 여성은 강풍주의보 때문에 백길이 막혀 섬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섬에 혼자 머물러 있는 여성의 숙소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요. 무서워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며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누구세요? 라고 묻는 말에도 상대방은 전혀 답변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 시간에 누가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찾아온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환멸을 느끼고 회사를 관둬버렸습니다. 상사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읽어낸 프로젝트 성과를 가로채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저는 당장 가서 따졌지만 상사는 오히려 저한테 앙심을 품고 사내 정치를 통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회사에서 고립시켜버렸습니다. 믿었던 동료들마저도 상사의 말만 믿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저는 5년간 열심히 일한 저의 노력이 정말 무의미하게만 느껴졌고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낸 저는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에 돌아가기 전 마지막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여행 종착점은 대한민국의 연평도였는데요. 예전에 CNN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다루면서 연평도에 대해 소개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멋진 풍경을 보고 언젠가 꼭 연평도를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인천항에서 연평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상쾌한 바람과 함께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쳐다보니 제 마음도 뻥 뚫린 것 같았죠. 하지만 30분 이상 계속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으니 배멀미가 일어나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안으로 들어왔지만 멀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금방 일하면서 토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제 옆에 한국인 커플이 영어로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든 내색을 비쳤습니다. 한국인 커플 중 여자분이 자기가 멀미가 나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분이 실례한다는 말과 함께 귓볼 뒤에 오목한 곳을 2분 정도 문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멀미가 더 나아질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확실히 멀미가 완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싹 가시는 건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참기 힘든 정도는 아니더군요. 저는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한국인 커플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3시간을 넘게 배를 탄 끝에 마침내 연평도에 도착했습니다. 연평도는 그리 큰 섬은 아니지만 정말 경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연평도 등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동백나무 숲에 숨막히는 아름다운 전망대에서 본 섬과 드넓은 바다. 연평도에서 관광 유람선을 타고 본 아름다운 비경. 저는 풍경이 들어올 때마다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연평도에 와서 깜짝 놀랐던 점 하나가 바로 프랑스군 묘지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프랑스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 무슨 프랑스군 묘지가 있나 싶었는데 인터넷에서도 연평도에 대해 찾아보니
프랑스군이 연평도를 무단 점령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의적 명분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한다는 구실이었지만 실제 속내는 지리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연평도를 프랑스 함대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야욕이 있었다고 해요. 프랑스는 22개월 동안 연평도를 불법 점령했었고 철수한 후에도 불법 점령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까지 있었던 프랑스. 하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여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평도의 역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프랑스인인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고 또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저는 다시 육지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저는 콜록거리며 항구로 향했는데요. 멋을 부리고 싶고 예쁘지만 조금 얇은 옷차림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전날 저녁부터 감기 기운과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배가 운항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강풍주의보가 떴다면서 배가 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서 뭔가 심상치 않긴 했는데 설마 배를 못 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난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한국 봄이 별로 없었어요.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돌아가는 표를 사기엔 돈이 부족했습니다. 육지로 건너가 은행에서 환전할 생각이었는데 이 섬에는 환전을 해주는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한국에는 더 싼 민박집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평도에서 자려면 호텔에서 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막막한 심정으로 정차 없이 성을 돌아다니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을 생각한 끝에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보낼 테니 1박만 더 머무르면 안 되냐고 하니 호텔에서는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호텔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군말 없이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웬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몰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림새와 들고 있는 걸레를 보니 이 호텔의 청소부가 탔죠. 제가 말을 못 알아듣자 할머니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더니 호텔 직원을 불러왔습니다. 호텔 직원은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고 저에게 번역을 해주더군요. 할머니가 한 말은 자기 집에서 자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며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할머니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작지만 아늑한 시골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맛있는 밥과 국, 그리고 김치전을 내놓으셨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김치전은 매콤하면서 바삭해 무척 맛있었지만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계속 기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섬이라 그런지 약국은 일찍 문을 닫았고 저는 그저 누워 끙끙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저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으니 들어가서 쉬시라고 이야기했죠. 어느새 깊은 밤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만 감고 있을 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기처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적이 몇 초간 흐른 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이 밤 12시인데 할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 깨실 이유가 없었죠. 저는 무서워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숨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는 방안. 갑자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벌 떨고 있었고 이불을 아예 뒤집어 써버렸죠.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언뜻 듣기에도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강도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저절로 떨리는 몸의 움직임이 도저히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거리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익숙한 사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를 걱정하는 말투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와 웬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방불을 켜고 있었죠.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방에서 계속 콜록콜록거리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너무 걱정이 돼요. 같은 섬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밤중에 찾아가 혹시 집에 간 계약이 없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할머니가 밤중에 찾아온 걸 보고 무척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 부부가 같이 살자고 해도 자기는 패 끼치기 싫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일부러 막내 아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고 걸어가는 데만 무려 4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40분이 넘는 거리를 제가 걱정된다고 약을 구하러 막내 아들 댁까지 가신 거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막내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는 감기약을 들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제가 감기약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이마에 흐른 땅을 습관으로 조심조심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시니컬한 성격이 되었는데요. 저의 뒤통수를 친 상사가 퍼뜨린 안 좋은 소문을 믿고 저를 멀리하던 동료들, 저는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꼈죠. 하지만 먼 나라에 있는 한국인들은 처음 본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거리낌없이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멀미하는 저를 도와준 한국인 커플 저를 걱정해서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노인의 몸으로 다녀오신 할머니,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니 오밤중에도 약을 가지고 온 할머니의 아들.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감기약이 다행히 잘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니 훨씬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연평도항에 전화해 보니 오늘은 배가 뜬다는 말을 하더군요. 마중 나온 할머니와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간식으로 먹으라면서 곶감이나 한 거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아 또다시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에 안고 저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여행에서 돌아온 저를 보고 훨씬 밝아졌다며 한동안 성격이 변해 너무 걱정했는데 예전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연평도에서 만난 한국인들 덕분에 다시 제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얼어붙었던 저의 마음을 다시 녹인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아, 이 생활도 지긋지긋해. 저 사표 낼게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관두면 어떡해? 그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으셨잖아요. 저는 여행하러 떠납니다. 여기 지긋지긋한 회사를 때려치고 여행을 다니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장소로 대한민국의 연평도를 택하는데요. 연평도가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진 것도 잠시. 이 프랑스 여성은 강풍주의보 때문에 백길이 막혀 섬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섬에 혼자 머물러 있는 여성의 숙소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요. 무서워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며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누구세요? 라고 묻는 말에도 상대방은 전혀 답변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 시간에 누가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찾아온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환멸을 느끼고 회사를 관둬버렸습니다. 상사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읽어낸 프로젝트 성과를 가로채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저는 당장 가서 따졌지만 상사는 오히려 저한테 앙심을 품고 사내 정치를 통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회사에서 고립시켜버렸습니다. 믿었던 동료들마저도 상사의 말만 믿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저는 5년간 열심히 일한 저의 노력이 정말 무의미하게만 느껴졌고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낸 저는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에 돌아가기 전 마지막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여행 종착점은 대한민국의 연평도였는데요. 예전에 CNN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다루면서 연평도에 대해 소개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멋진 풍경을 보고 언젠가 꼭 연평도를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인천항에서 연평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상쾌한 바람과 함께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쳐다보니 제 마음도 뻥 뚫린 것 같았죠. 하지만 30분 이상 계속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으니 배멀미가 일어나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안으로 들어왔지만 멀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금방 일하면서 토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제 옆에 한국인 커플이 영어로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든 내색을 비쳤습니다. 한국인 커플 중 여자분이 자기가 멀미가 나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분이 실례한다는 말과 함께 귓볼 뒤에 오목한 곳을 2분 정도 문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멀미가 더 나아질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확실히 멀미가 완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싹 가시는 건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참기 힘든 정도는 아니더군요. 저는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한국인 커플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3시간을 넘게 배를 탄 끝에 마침내 연평도에 도착했습니다. 연평도는 그리 큰 섬은 아니지만 정말 경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연평도 등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동백나무 숲에 숨막히는 아름다운 전망대에서 본 섬과 드넓은 바다. 연평도에서 관광 유람선을 타고 본 아름다운 비경. 저는 풍경이 들어올 때마다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연평도에 와서 깜짝 놀랐던 점 하나가 바로 프랑스군 묘지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프랑스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 무슨 프랑스군 묘지가 있나 싶었는데 인터넷에서도 연평도에 대해 찾아보니 프랑스군이 연평도를 무단 점령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의적 명분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한다는 구실이었지만 실제 속내는 지리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연평도를 프랑스 함대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야욕이 있었다고 해요. 프랑스는 22개월 동안 연평도를 불법 점령했었고 철수한 후에도 불법 점령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까지 있었던 프랑스. 하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여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평도의 역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프랑스인인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고 또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저는 다시 육지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저는 콜록거리며 항구로 향했는데요. 멋을 부리고 싶고 예쁘지만 조금 얇은 옷차림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전날 저녁부터 감기 기운과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배가 운항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강풍주의보가 떴다면서 배가 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서 뭔가 심상치 않긴 했는데 설마 배를 못 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난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한국봄이 별로 없었어요.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돌아가는 표를 사기엔 돈이 부족했습니다. 육지로 건너가 은행에서 환전할 생각이었는데 이 섬에는 환전을 해주는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한국에는 더 싼 민박집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평도에서 자려면 호텔에서 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막막한 심정으로 정차 없이 성을 돌아다니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을 생각한 끝에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보낼 테니 1박만 더 머무르면 안 되냐고 하니 호텔에서는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호텔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군말 없이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웬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몰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림새와 들고 있는 걸레를 보니 이 호텔의 청소부가 탔죠. 제가 말을 못 알아듣자 할머니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더니 호텔 직원을 불러왔습니다. 호텔 직원은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고 저에게 번역을 해주더군요. 할머니가 한 말은 자기 집에서 자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며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할머니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작지만 아늑한 시골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맛있는 밥과 국 그리고 김치전을 내놓으셨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김치전은 매콤하면서 바삭해 무척 맛있었지만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계속 기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섬이라 그런지 약국은 일찍 문을 닫았고 저는 그저 누워 끙끙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저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으니 들어가서 쉬시라고 이야기했죠. 어느새 깊은 밤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만 감고 있을 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기처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적이 몇 초간 흐른 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이 밤 12시인데 할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 깨실 이유가 없었죠. 저는 무서워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숨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는 방안. 갑자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벌 떨고 있었고 이불을 아예 뒤집어 써버렸죠.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언뜻 듣기에도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강도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저절로 떨리는 몸의 움직임이 도저히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거리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익숙한 사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를 걱정하는 말투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와 웬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방불을 켜고 있었죠.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방에서 계속 콜록콜록거리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너무 걱정이 돼요. 같은 섬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밤중에 찾아가 혹시 집에 간 계약이 없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할머니가 밤중에 찾아온 걸 보고 무척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 부부가 같이 살자고 해도 자기는 패 끼치기 싫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일부러 막내 아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고 걸어가는 데만 무려 4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40분이 넘는 거리를 제가 걱정된다고 약을 구하러 막내 아들 댁까지 가신 거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막내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는 감기약을 들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제가 감기약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이마에 흐른 땅을 습관으로 조심조심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시니컬한 성격이 되었는데요. 저의 뒤통수를 친 상사가 퍼뜨린 안 좋은 소문을 믿고 저를 멀리하던 동료들, 저는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꼈죠. 하지만 먼 나라에 있는 한국인들은 처음 본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거리낌 없이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멀미하는 저를 도와준 한국인 커플 저를 걱정해서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노인의 몸으로 다녀오신 할머니,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니 오밤중에도 약을 가지고 온 할머니의 아들.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감기약이 다행히 잘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니 훨씬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연평도항에 전화해보니 오늘은 배가 뜬다는 말을 하더군요. 마중 나온 할머니와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간식으로 먹으라면서 곶감이나 한 거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아 또다시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에 안고 저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여행에서 돌아온 저를 보고 훨씬 밝아졌다며 한동안 성격이 변해 너무 걱정했는데 예전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연평도에서 만난 한국인들 덕분에 다시 제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얼어붙었던 저의 마음을 다시 녹인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